그 사람이 아버지를 조종해서 유언을 조작한 겁니다. 이지연의 독설이 법정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간호사 윤혜경이 증인으로 나서서 강도식은 고 이정만의 이복 동생이 맞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 순간 법정안이 술렁이고 이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판사의 무죄 선고와 함께 30년 운전기사가 실제로는 주인의 동생이었다는 충격 반전이 폭발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근교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200평짜리 저택. 한때 재계 순위 10위권을 넘나들며 대한민국 경제계를 쥐락펴락했던 거물 이정만 회장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정만은 81세의 쇠약한 노인일 뿐입니다. 검은 정장 대신 낡은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한때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카리스마를 뽐내던 그 눈빛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아침 7시 이정만은 어김없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세면을 마치고 거실로 나오면 가정부가 차려놓은 소박한 아침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김치 몇 쪽, 계란 후라이 하나. 한때 호텔 셰프가 차려주던 호화로운 조찬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정만은 숟가락을 들어 올리지만 입맛이 없습니다. 몇 숟가락 떠먹다가 그만 내려놓고 맙니다. 또 남기셨네요. 가정부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상을 치웁니다. 이러시면 몸이 더 약해지실 텐데요. 약도 제대로 드셔야 하는데 밥을 이렇게 안 드시면 어떻게 해요? 이정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말수가 줄어든 지도 벌써 몇 년째입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더더욱 없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사업한다며 3년째 연락이 없고 둘째 딸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입니다. 그마저도 아버지 건강하시죠? 바빠서 못 갔어요. 라는 형식적인 말들 뿐입니다. 막내 아들은 유럽 어디선가 예술가 생활을 한다며 2년째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이정만은 서재로 향합니다. 책장 가득 꽂힌 경영서적들, 한때 그가 읽고 또 읽었던 책들이지만 이제는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경영학 전집, 리더십 도서, 자서전들, 모두 이정만이 기업을 일궈나가던 시절 밤새워 읽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책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읽을 의욕이 사라진 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정만은 조심스럽게 테이프 하나를 꺼내 플레이어에 넣습니다. 테이프 케이스에는 강도식이라는 이름이 매직펜으로 적혀 있습니다. 테이프는 모서리가 해져서 여러 번 들었다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형님, 오늘도 혼자 아침 드셨죠? 목이 안 넘어가시겠어요. 저라도 있으면 국이라도 하나 더 끓여드릴 텐데. 형님은 예전부터 아침을 걸으시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셨잖아요. 10년 전 떠난 운전기사 강도식의 목소리입니다. 이정만은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강도식은 30년 동안 이정만의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단순히 운전만 한 게 아닙니다. 이정만이 새벽 5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와도 묵묵히 기다렸고 이정만이 화를 낼 때도 한 번도 대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면 미리 차를 점검하고 이정만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도식은 이정만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아닌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정만은 그 호칭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족들도 임원들도 그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강도식만은 달랐습니다. 진짜 형을 대하듯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형님, 지금쯤 또 서재에 앉아 계시겠죠. 예전처럼 신문도 안 보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실 거예요. 제가 있으면 차라도 한 잔 타드릴 텐데. 형님이 좋아하시던 둥글레차 말이에요. 형님 기침하실 때마다 제가 끓여드렸잖아요. 이정만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강도식이 떠난 이유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둘째 딸 이지연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생생합니다. 아버지, 그 운전기사 너무 오만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부르다니 분수를 모르잖아요. 더럽기까지 해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안 돼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를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날 이정만은 강도식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강도식의 얼굴을 보며 이정만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도식의 눈에는 이미 모든 걸 아는 듯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이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30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가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분수를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강도식은 그날로 짐을 싸서 떠났고 이정만은 그 후로 한 번도 강도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화번호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차마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강도식이 받아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 앞에서 강도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이정만은 식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부가 서재로 와서 진지 드세요 라고 말해도 고개만 흔듭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야 간신히 몇 숟가락 떠먹을 뿐입니다. 입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쓸쓸해서입니다. 예전에는 강도식이 함께 밥을 먹곤 했습니다. 사장과 운전기사라는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정만은 강도식과 함께 먹는 밥이 편했습니다. 오후 4시 이정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택 앞마당에는 한때 강도식이 정성스럽게 관리했던 장미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강도식은 운전 외에도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습니다. 형님, 장미꽃이 피면 기분이 좋아져요 라며 매일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부가 대충 물만 주는 정도라 예전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몇 그루는 병이 들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만은 그런 장미꽃들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도시가, 넌 날 형이라 불렀지.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는데. 저녁 7시 또다시 혼자 먹는 저녁 식사. 이정만은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에는 강도식이 형님, 저녁 드세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까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강도식은 운전기사였지만 요리도 제법 잘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이정만이 좋아하는 맛으로 끓여주었습니다. 간도 딱 맞았고 고기도 부드럽게 익혔습니다. 밤 9시 이정만은 다시 서재로 갑니다. 또다시 테이프를 재생합니다. 강도식의 목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집니다. 형님,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저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형님, 외롭지 마세요. 형님은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정만은 테이프를 끄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을 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나? 돈도 명예도 가족도 결국 내 곁에 남은 건 강도식의 목소리뿐이구나.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그 시계는 고장이 나서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바늘이 3시 15분에서 멈춰버린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정만의 삶도 그 시계처럼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테이프를 듣고 같은 시간에 잠들고 그런 일상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만은 고장난 벽시계처럼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곁에 남은 건 단 하나 10년 전 떠난 운전기사 강도식의 테이프뿐입니다. 그는 매일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느 날 정우 이정만은 평소처럼 욕실에서 세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는 순간 갑작스럽게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정만은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더니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이정만은 간신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19를 눌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외워온 번호였습니다. 강도식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이정만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번째 신호음이 끝나갈 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도식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정만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강도식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정만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도시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도식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식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이정만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님이세요? 강도식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나 좀 와주라. 이정만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강도식의 목소리에 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집에, 욕실에, 쓰러졌다. 이정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강도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형님 지금 갑니다. 119 부르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도식은 10년 전 이정만 곁을 떠난 후 작은 택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더럽다는 말까지 듣고 자진사직했지만 이정만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정만의 전화를 받은 강도식은 곧바로 택시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만의 목소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10년 만에 연락이 이런 상황이라니. 강도식은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병원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지만 강도식은 2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차를 세우고 뛰어들어가니 이정만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이정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도식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자신이 다가갈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이정만의 자녀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은 둘째 딸 이지연이었습니다. 이지연은 급히 달려와 의사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위험한 건 아니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지연의 관심은 아버지의 병세보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유언 같은 걸 남기신 건 없나요? 의식이 있을 때 뭔가 말씀하신 거 없어요? 의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걱정하기보다 유언을 묻는 가족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보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세요. 이지연은 마지못해 서명을 했습니다. 큰아들과 막내아들도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급히 돌아왔는데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막내아들은 유럽에서 왔는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첫 번째 질문도 아버지의 아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의식은 있으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수술 중이에요. 이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해 놓으신 게 있나요? 막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속 문제였습니다. 이정만의 재산은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서울 강남의 빌딩 여러 채와 전국 각지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주식과 현금도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정만은 평소 상속에 대해 명확히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상속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식은 복도 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정만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생명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정만 곁에서 지내며 이들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정만이 평생 일궈놓은 재산과 명예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이정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 자식들이 아닌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강도식은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정만의 가족들 앞에 나서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더럽다는 말을 들으며 떠난 자신이 다시 나타나면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정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강도식은 그 시간 동안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정만과 함께했던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정만은 40대 중반의 패기 넘치는 사업가였습니다. 강도식은 20살 청년이었습니다. 이정만은 강도식을 단순한 운전기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도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며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강도식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자신을 형님처럼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한 번도 이정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것도 주말에 불려나가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형을 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10년 전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습니다. 이정만의 딸 이지연이 더럽다고 말한 순간 30년의 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 10시쯤 수술이 끝났습니다. 강도식은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 멀리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이정만의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자녀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았다는 안심이 더 컸습니다. 강도식은 이정만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이정만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도식은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이정만이 이런 모습이라니. 강도식은 조용히 중환자실 앞을 지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실 거예요. 꼭 깨어나세요. 이정만이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고 손을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최소 일주일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만의 자녀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지만 진짜 목적은 아버지의 간병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할까봐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지연은 특히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라며 계속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정만은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간호사들도 그걸 눈치챘습니다. 가족분들이 오시면 환자분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의사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정만의 오랜 비서였던 김미숙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미숙은 20년 동안 이정만의 비서로 일했던 여성으로 이정만이 은퇴한 후에도 개인적인 일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이정만의 상태를 확인한 후 조용히 강도식을 찾았습니다. 강도식은 여전히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기사님이세요? 김미숙이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도식은 놀라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김 비서님, 어떻게 절하셨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신 날 응급실에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왜 가족분들께 인사도 안 하시고 여기 계신 거예요? 김미숙의 물음에 강도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김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강도식이 떠날 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당신에게 남긴 게 있어요. 저만 아는 일인데 혹시 시간 있으시면 따라와 주세요. 김미숙은 강도식을 병원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은 김미숙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작년에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강도식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단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강도식은 당황했습니다. 저한테요? 왜 저에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이것만은 꼭 강도식에게 전해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거든요. 김미숙은 봉투를 강도식에게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강도식에게라고 이정만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받는 이정만의 메시지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녹음 테이프 그리고 손글씨로 된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걸 변호사에게 맡겨. 내 진짜 뜻이 거기 있다. 강도식은 테이프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정만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강도식이 물었습니다. 제 차에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어요. 거기서 들어보시겠어요? 김미숙이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미숙의 차로 향했습니다. 강도식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이정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도식아, 이 말을 내가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도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이정만의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 나는 매일 후회했다. 왜 너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왜 자식들 앞에서 내 편을 들어주지 못했는지. 이정만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도시가, 사실 내가 너에게 숨긴 게 있다. 너는 사실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내 어머니가 우리 집 가정부로 일했을 때 아버지와 강도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정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다. 넌 내 아들이 아니었다. 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내 동생이었다. 강도식은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미숙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도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정만의 동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식은 간신히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정만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젊었을 때 가정부와 사이에서 너를 낳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숨겼고 너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나는 너를 운전기사로 뽑으면서도 혹시 내가 내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었다. 그래서 몰래 조사를 해봤다. 이정만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조사 결과 넌 정말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내 동생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너에게 말하지 못했다. 이미 30년이나 지난 후였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강도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이정만을 형님이라고 부른 게 정말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형이었던 것입니다. 형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습니까? 강도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테이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나는 너를 버렸다. 자식보다 못한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살면서도 끝내 너를 동생이라 부르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너를. 이정만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녹음하면서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남기고 싶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진짜 내 동생이니까. 강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형님.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테이프는 계속되었습니다.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고 내 아버지가 남긴 일기도 있다. 변호사에게 가져가면 모든 게 정리될 것이다. 도시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미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말 회장님의 동생이셨던 거예요? 강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이정만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회장님이 그동안 말씀 안 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저를 동생이라고 인정하면 많은 게 달라질 테니까. 강도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왜 이정만이 자신을 특별하게 대했는지, 왜 형님이라는 호칭을 좋아했는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이정만의 동생이라면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정만의 자녀들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강도식은 두려웠습니다. 이정만이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조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으니 이제 상속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지연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유언장 같은 거 정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정만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또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 문제가 애매하게 남아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정만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고 걸음도 불안정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만의 자녀들은 이 기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상속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만은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건강해지면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사실 이정만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습니다. 강도식에게 남긴 테이프와 USB가 자신의 진짜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식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부터 설명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이정만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만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경험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결국 혼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는 강도식뿐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정만은 강도식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도 강도식이었는데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강도식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만의 담당 변호사 박준호가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이 사라졌어요. 이정만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유언장을 작성한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작년에 작성하셨잖아요. 제가 직접 받아서 금고에 보관했는데 없어졌어요. 박준호의 말에 이정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공식적인 유언장을 작성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신 건 아닌가요? 아니야, 나는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한 적 없어. 이정만의 단호한 대답에 박준호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누가 제 사무실에 유언장을 가져온 거죠? 분명히 회장님 서명이 있었는데. 통화를 끝낸 이정만은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둘째 딸 이지연이 갑자기 유언장 사본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지연이 내민 서류에는 이정만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보니 전체 재산의 60%를 이지연에게, 나머지 40%를 큰아들과 막내아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만은 황당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걸 썼다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직접 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이지연의 말에 이정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적 없다. 이건 가짜야. 하지만 이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지셨나 봐요. 분명히 주셨어요. 이정만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서 가짜 유언장을 만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의 날짜를 보니 더욱 수상했습니다. 이정만이 쓰러지기 전날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이정만은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이지연을 만난 적도 없고 유언장을 작성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정만은 큰아들과 막내아들에게도 확인해 봤습니다. 너희는 이 유언장에 대해 알고 있었냐? 하지만 두 아들도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지연이 혼자 60%를 가져간다는 내용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누나가 왜 혼자 그렇게 많이 가져가요?
큰아들이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으니까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지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정만의 집에서 일하는 간호사 윤혜경이었습니다. 윤혜경은 60대 여성으로 이정만이 퇴원한 후 건강관리를 위해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윤혜경은 이정만이 쓰러지기 전날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하루 종일 저와만 있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외출도 하지 않으셨어요. 유언장 같은 것도 작성하지 않으셨고요. 윤혜경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그날 회장님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글씨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이 말을 들은 이정만은 확신했습니다. 이지연이 제시한 유언장은 분명히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강도식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미숙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이지연 씨가 가짜 유언장을 만든 것 같아요. 회장님이 정말 화내고 계세요. 강도식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정만이 자신에게 남긴 진짜 유언이 있지만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정만의 동생이라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유언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도식은 김미숙과 상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서도 될까요? 회장님의 진짜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은 강 기사님 뿐이에요. 나서셔야 해요. 김미숙의 말에 강도식은 고민했습니다. 10년 만에 이정만 가족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지연이 강도식을 고소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조종해서 유언을 바꾸려 한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지연은 강도식이 이정만에게 접근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언을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께 이상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만든 유언장을 가짜라고 하시는 거죠. 이지연의 고소장에는 강도식이 자신을 이복동생이라며 접근해서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었을 것입니다. 강도식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사실이 벌써 알려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지연의 고소로 인해 유언장 진위 여부를 가리는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지연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강도식을 상대로 전면전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도식은 고인과 30년간 일했다는 관계를 악용해서 거짓으로 자신이 이복동생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조종했습니다. 라고 이지연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강도식에게는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이지연 측은 준비된 자료들을 쏟아냈습니다. 강도식은 평생 운전기사로 살면서 큰 돈을 만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런 수단을 쓰게 된 것입니다. 라며 강도식의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정만 회장이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도식의 국선 변호사는 경험이 부족해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식의 추상적인 변론만 반복했습니다. 강도식이 이정만의 동생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USB와 테이프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판은 이지연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판사도 현재까지 제시된 증거로는 원고 측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중간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도식은 절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자신이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 윤혜경이 강도식의 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서고 싶습니다. 라고 윤혜경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진실을 알고 있어요. 이지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윤혜경은 이정만이 쓰러지기 전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하루 종일 제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강도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분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계속 후회하고 계셨죠. 윤혜경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강도식 씨가 자신의 동생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혜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작년에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때 강도식 씨 머리카락을 가져가셨어요. 오래전에 받아둔 거라고 하시면서요. 이 말을 들은 강도식의 변호사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보신 적 있나요? 네, 며칠 후에 결과를 받으셨는데 회장님이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강도식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윤혜경의 증언으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만이 정말로 강도식과의 관계를 확인하려 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윤혜경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테이프를 준비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식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남긴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결정인지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라고 윤혜경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피부치였다는 걸 마지막에야 확인하셨다고 하시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셨어요. 윤혜경의 증언은 법정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증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지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의 말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하지만 윤혜경은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USB를 준비하시는 것도 봤어요. 거기에 모든 증거를 담으신다고 하시면서 강도식 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리고 윤혜경은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이지연 씨가 제시한 유언장 날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회장님은 컨디션이 매우 안 좋으셔서 글씨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저 말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이 증언으로 이지연이 제시한 유언장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도식의 변호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USB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USB에는 이정만과 강도식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복 형제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이정만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 쓴 일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가정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집안 체면 때문에 고아원에 보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강도식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강도식이 정말로 이정만의 이복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이지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아버지의 형제였다는 거예요? 법정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주인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사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일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강도식은 고 이정만의 이복 동생이 맞습니다. 라고 판사가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강도식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정만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지연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복 동생이라고 해도 유언장 위조 혐의는 별개입니다.
여전히 제 의뢰인이 제시한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윤혜경의 증언과 의료진의 소견서가 제출되면서 그날 이정만이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게다가 필체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지연이 제시한 유언장의 서명은 이정만의 진짜 서명을 모방한 위조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지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유언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강도식은 윤혜경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간호사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정말 억울하게 사기꾼이 될 뻔했어요. 회장님의 진심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강 기사님을 그리워하셨는지 제가 다 봤거든요. 윤혜경의 말에 강도식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만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이제야 완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강도식을 향해 이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강도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정만의 진짜 유언을 실행할 때가 된 것입니다. 법정 판결 이후 언론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남자가 실제로는 회장의 동생이었다. 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도식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보다는 이정만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님의 진짜 유언을 실행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무거웠습니다. 이정만이 남긴 테이프를 다시 들어보니 모든 재산을 강도식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식은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 모든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운전기사로 살았던 자신이 갑자기 수천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항소를 준비하면서 강도식을 더욱 강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를 30년 동안 속였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동생인 걸 알면서도 운전기사 노릇을 한 거잖아요. 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강도식은 자신이 이정만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정만조차 확실하지 않았던 사실을 강도식이 먼저 알 리가 없었습니다. 큰아들과 막내아들도 이지연 편에 서서 강도식을 비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접근해서 이용한 거다라며 강도식의 인격을 공격했습니다. 언론도 양쪽 의견을 다루며 사건을 더욱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도식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형님을 모르고 지냈다는 게 믿어집니까? 라는 질문에 강도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님이 왜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셨는지 이제야 이해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도 모르고 계셨다는 뜻인가요? 형님도 확신이 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받으신 거죠. 저를 동생이라고 인정하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강도식의 답변은 진솔했습니다. 자신도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형님이 저를 형이라 부르라고 하셨을 때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그게 진짜 형제의 정이었나 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강도식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엔 하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동생이라고 하니 정말 복잡해요. 기자들은 강도식의 솔직한 답변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거대한 유산을 앞두고 기뻐할 텐데 강도식은 오히려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산을 포기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저 혼자만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에요. 강도식의 답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정만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생전에 워낙 유명했던 인물이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이 줄을 이어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지영과 형제들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상속 문제에 더 신경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강도식은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이정만을 배웅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부터 마지막 전화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강도식은 이정만의 영정 앞에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세요. 형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유언 공개식이 열렸습니다. 이정만이 김미숙에게 맡긴 진짜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나 이정만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이복 동생 강도식에게 남깁니다. 이지영과 형제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유언장에는 이유도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식은 30년 동안 나의 곁을 지켜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을 떠나서도 진정한 형제였던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강도식은 유언장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만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언 공개 후 이지연이 강도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건지. 강도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형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이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모든 재산을 혼자 가져가실 거예요? 강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어요. 형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게 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지연은 강도식의 답변에 조금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강도식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간을 좀 주세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강도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정만이 남긴 녹음 테이프를 다시 들어본 결과였습니다. 테이프에서 이정만은 강도식이 재산을 받아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도식은 이정만의 진짜 뜻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재산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 재산으로 더 큰 의미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강도식은 김미숙과 상의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원하셨던 게 뭘까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니까 마지막에도 그런 뜻이 있으셨을 거예요. 김미숙의 말에 강도식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정만의 재산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도식은 언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최종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정만 형님의 뜻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이정만 장학복지재단으로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질문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신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에요. 형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강도식의 발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유산을 혼자 가져가는 대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단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교육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형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인간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죠. 강도식의 재단 설립 발표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운전기사에서 유산 상속자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자까지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식에게는 언론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정만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절차를 밟으면서 강도식은 이정만과 함께했던 30년의 기억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이정만이 생전에 어떤 일에 관심을 가졌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정만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홀로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만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지연과 형제들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강도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느냐며 법적 다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에서 이정만의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별다른 효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지연 형제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사회를 위해 재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자식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지연 형제들은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이지연은 마지막으로 강도식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안 가져가실 거예요? 강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의 뜻이니까요. 재단 설립이 확정되자 강도식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정만의 고향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정만이 어려서 공부하고 싶어도 책을 구할 수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이름은 이정만 희망도서관으로 정했습니다. 개관식에는 마을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강도식은 개관사에서 말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제 형님 이정만 회장님이 어린 시절 꿈꾸셨던 공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강도식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정만이가 어렸을 때 책을 읽고 싶어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였습니다. 이정만이 말년에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강도식이기에 이 사업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전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도식은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혼자 사시면 많이 외로우시죠? 라고 물으면 어르신들은 그런 걸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강도식은 이런 순간들에서 이정만이 왜 자신에게 재산을 맡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교육 소외계층 지원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강도식은 장학생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꿈까지 작아질 필요는 없어요. 한 장학생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강도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에게도 꿈을 지켜준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제가 여러분의 꿈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장학생들은 강도식의 진심 어린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나중에 강도식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단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계속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강도식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단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강도식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독거노인 한 분이 오늘 처음으로 웃었다고 말씀하셨을 때였어요. 그분이 몇 달 동안 혼자 계시면서 웃을 일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되는 순간은 없으셨나요? 그 큰 재산을 혼자 가질 수도 있었잖아요. 강도식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신 형님께 더욱 감사할 따름이죠. 재단 설립 1주년을 맞아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1년 동안 500명의 독거노인을 돌봤고 200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전국에 10개의 작은 도서관을 건립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수치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 독거노인은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기분이라고 말했고 장학생 중 한 명은 꿈을 포기하려던 순간에 희망을 찾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도식은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이정만이 정말로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돈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강도식은 멀리 내다보는 눈으로 답했습니다. 형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돈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세상 말이에요. 그게 제가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답변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언론은 한 남자의 선택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도식은 더 이상 단순한 운전기사도 갑작스런 상속자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회 지도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정만이 그에게 물려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더 큰 책임과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재단 설립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강도식은 이정만의 저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재단 업무에 바빠서 미루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200평짜리 저택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정부도 떠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강도식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드나들었던 이 집에서 이정만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시간들, 주방에서 강도식이 김치찌개를 끓여주던 날들, 정원에서 장미꽃을 가꾸며 나눈 소소한 대화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강도식은 이 집도 재단에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바꿔서 이정만의 마지막 뜻을 실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한 사람의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을 여러 사람의 따뜻함으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이정만의 서재였습니다. 책장에는 여전히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식은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몰랐던 테이프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강도식의 이름이 적힌 테이프들이었습니다. 이정만이 10년 동안 혼자 녹음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테이프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강도식이 떠난 후부터 죽기 직전까지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강도식은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이정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시가, 오늘은 내가 떠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아직도 내가 보고 싶다. 매일 후회하고 있다. 왜 그때 내 편을 들어주지 못했을까? 강도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정만이 10년 동안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테이프를 들어보니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시가, 오늘 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하루 종일 고민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용서해 줄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버렸는데. 이정만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 가족들은 나에게 돈만 바라지만 너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줬지. 또 다른 테이프에서는 도시가 오늘 장미꽃을 봤는데 내가 가꾸던 때처럼 예쁘지 않더라. 내 손길이 그리워진다. 정원뿐만 아니라 이 집 전체가 내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어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강도식은 테이프를 멈추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정만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10년 동안 이정만을 그리워했지만 이정만의 그리움은 그보다 훨씬 깊었던 것 같았습니다. 5년째 되는 해의 테이프에서는 이정만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져 있었습니다. 도시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했거든.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만은 아닌 것 같아. 너는 정말 내 가족이었는데. 8년째 테이프에서는 도시가 오늘 내 꿈을 꿨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꿈이었어. 내가 웃으면서 형님 많이 드세요라고 하더라. 꿈에서라도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식은 이정만이 자신을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운전기사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잃은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테이프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시가 만약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 나는 평생 제대로 된 형 노릇을 하지 못했다. 너를 동생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늦었고 내가 힘들 때 지켜주지도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진짜 형답게 하고 싶다. 이정만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 재산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줘.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다음 생에서는 꼭 처음부터 형제로 만나자. 그때는 내가 진짜 좋은 형이 되어줄게. 웃으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며 살자. 도시가 형이라 불러줘서 고마웠다. 끝까지 형이라 불러줘서 정말 고마웠어. 너 없는 10년이 정말 길고 외로웠다. 다음 생에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강도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정만의 마지막 메시지가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형제의 정이 이 순간 모두 전해졌습니다. 강도식은 테이프를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저도 다음 생에서는 꼭 처음부터 형제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형님이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서재의 창문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정만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도식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장미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정부가 아닌 강도식이 직접 가꾸고 있는 꽃들이었습니다. 이정만이 좋아했던 그 장미꽃들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도식은 모든 테이프를 정리한 후 이정만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공원묘지에 있는 이정만의 묘비 앞에 서니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묘비에는 이정만 회장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도식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네요. 요즘 재단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강도식은 이정만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보고했습니다. 지난달에 새로운 장학생 50명을 선발했어요. 모두 형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이정만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택도 요양원으로 바꿔서 어르신들이 함께 살 수 있게 할 거예요. 형님이 외로웠던 그 집을 이제는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강도식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꺼냈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형님의 진짜 동생이 된 것 같아요. 30년 동안은 하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형님의 뜻을 이어받은 진짜 상속자가 된 기분입니다. 더 이상 강도식이 아니에요. 이정만의 동생 강도식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운전기사도 하인도 아닌 당당한 이정만의 동생이었습니다. 형님이 남겨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어 가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말이에요. 강도식의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정만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정만의 꿈과 의지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님 서재에서 테이프들을 다 들었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는지 정말 죄송하고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도 형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살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식은 일어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다음 생에서는 꼭 웃으면서 만나요. 그때는 처음부터 가족으로 시작해요. 제가 형님께 맛있는 김치찌개도 끓여드리고 함께 정원도 가꾸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이번 생에서는 제가 늦게 알아서 형님을 많이 외롭게 해드렸지만 다음 생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강도식은 묘비를 한 번 더 어루만지고 돌아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강도식은 걸어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정만의 사랑과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진짜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이정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돈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말입니다. 강도식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형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인이 아닌 형의 이름으로 살아갈 진짜 상속자 강도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